안녕하십니까. 기계요소 설계 강사 송유풍입니다. 오늘은 완충, 제동용 및 관계 기계요소 시간입니다. 먼저 교재 337에서 362페이지에 나오는 제동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동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추가 브레이크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재 363에서 387페이지에 해당되는 완충 기계요소인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링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코일 스프링의 설계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재 388에서 407페이지에 나오는 관의 설계입니다. 주어진 여러 조건에 따라 관의 두께를 설계해보고 관의 상태에 따른 허용력과 상수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완충 제동용 및 관계 기계요소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첫째, 기계 요소 중에서 제동 장치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실제 설계 시 적용할 수 있고, 둘째, 완충용 기계 요소 중 하나인 스프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관을 설계할 때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설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동장치 하면 브레이크잖아요. 근데 브레이크에도 블록, 드럼, 추각, 밴드, 자동하중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동하중 브레이크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동하중 브레이크의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원 브레이크와 같이 축방향으로 회전할 때 발생하는 추력을 이용합니다. 즉, 브레이크 휠을 브레이크 접시에 밀어붙여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히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동하중 브레이크는 윈치, 크레인 등과 같이 물체를 위,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는 곳에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물체를 들어올 때는 크러치 작용만 하고 제동은 하지 않지만 아래로 내릴 때는 물체 자중의 낙하에 따른 회전축 방향으로 추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의한 제동작용으로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이 자동하중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의 종류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간 배우는 학습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동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보시면 블록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추각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 자동하중 브레이크, 레치트 휠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브레이크에는 단식 블록 브레이크와 복식 블록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먼저 단식 블록 브레이크는 한 개의 브레이크 블록으로 회전하는 브레이크 드럼을 누르는 장치입니다. 복식 블록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드럼에 대하여 두 개의 블록 브레이크가 배치된 경우로 큰 하중에 걸리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해 전동 윈치, 크레인 등에 많이 쓰입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내부 확장식 브레이크 또는 내확 브레이크라 불리기도 하며 회전 운동을 하는 드럼이 바깥쪽에 있을 때 두 개의 브레이크 블록이 드럼의 안쪽에서 대칭으로 드럼에 접촉해 제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주로 자동차 뒷바퀴 제동에 많이 사용됩니다. 추가 브레이크에는 원판 브레이크와 원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먼저 원판 브레이크 중에서 캘리퍼형 원판 브레이크는 회전 운동을 하는 드럼이 안쪽에 있으며 바깥에서 양쪽 대칭으로 드럼을 밀어붙여 마찰력이 발생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클러치형 원판 브레이크는 축 방향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제동하는 브레이크로 마찰면이 원판 모양입니다. 이 원판의 수에 따라 단판 브레이크와 다판 브레이크로 분류됩니다.
추가 브레이크의 또 다른 형태로는 원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축 방향 하중이 브레이크 접촉면에 수직한 하중을 발생시키고 이 수직력으로 인하여 접촉면에 마찰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마찰력으로 제동하는 브레이크가 원추 브레이크입니다. 레버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드럼의 바깥쪽에 감겨있는 밴드에 장력을 주면 밴드와 브레이크 드럼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합니다. 이 마찰력에 의해 제동하는 것을 밴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웜 기어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에서 하중에 의해 생긴 웜 기어의 원주상의 힘은 웜축을 축 방향으로 누르게 됩니다. 이 스러스트는 하중에 비례하므로 이 힘을 이용해 마찰 저항을 얻게 하면 브레이크로 쓸 수 있습니다. 웜 브레이크는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나사 브레이크는 웜 브레이크의 웜 대신에 나사를 사용한 것으로 내측의 앞나사가, 축에는 순나사가 왼 나사로 깎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심 브레이크는 정지시키기 위한 제동은 없고 오로지 물체를 들어올릴 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전자 브레이크는 두 장의 마찰 원판을 사용하여 두 원판의 탈착 조작이 전자력에 의해 이루어져 브레이크 작용을 합니다. 레칫 휠은 폴과 결합해 사용하며 축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브레이크 장치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레칫 휠은 외측 레칫 휠과 내측 레칫 휠이 있으며 외측 레칫 휠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추가 브레이크 설계를 하는 방법을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파는 그 각도로 콘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쐐기 형태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F라는 힘을 주었을 때 P의 추압이 생기는 그런 거가 되겠는데 여기서 Q가 바로 마찰면 그 부분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를 보면 파이 DM, DM은 평균 지름이 되겠죠. 파이 DM 곱하기 폭, 브레이크 폭이 되는데 B 곱하기 브레이크 압력. 그래서 Q는 파이 DM B, P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축 방향으로 미는 힘을 본다면 미는 힘은 Q 사인 알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파이 DM B, P 사인 알파. P는 마찰면 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면의 평균 압력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P를 놓고 보면 파이 DMB 사인 알파분의 작용력, 그러니까 콘 방향으로 미는 힘이 되겠죠. 브레이크의 제동력 F 값을 계산한다면 이것은 뮤 Q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뮤 곱하기 P, 이것은 뮤 다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뮤 다시 곱하기 P. 그래서 브레이크의 제동 토크 T를 계산한다면 뮤 Q 곱하기 2분의 DM 평균 지름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인 알파분의 뮤 곱하기 P 곱하기 2분의 DM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축 방향으로 미는 힘 P와 브레이크 레버의 조작력 FI 관계를 본다면 결국 P 곱하기 그러니까 조작력 F와 곱하기 A 값은 결국 P 곱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P로 표현한다면 P는 C분의 A, F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마찰면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마찰면의 수직력을 Q라고 할 때 콘각을 알파라 한다면 이것은 P 값은 P1 플러스 P2가 되겠죠. 결국 Q 사인 알파 플러스 뮤 Q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이걸 Q로 묶은다면 Q 가로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로 묶여지겠죠. 그래서 이걸 Q로 표현한다면 결국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분의 P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찰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 Q와 또 같으므로 축 방향으로 미는 힘 P로 표현한다면
결국 파이 dm 평균 지름의 b의 p 작용 면합은 결국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분의 p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p는 결국 파이 dmb p 가로 사인 알파 플러스 뮤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프링에 대해서 학습하는데요. 스프링 모양 및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코일 스프링에는 압축과 인장이 있죠. 그래서 하중 방향에 따라 두 종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겹판 스프링, 토션 바, 태엽 스프링, 볼류트 스프링, 접시 스프링이 있고요. 와이어 스프링, 와시업 스프링, 고무 스프링, 공기 스프링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겹판 스프링은 너비가 좁고 얇은 긴 보로서 하중을 지지하는 판 스프링을 여러 장 겹쳐 사용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현가 장치로 주로 사용됩니다. 토션바는 원형 봉에 비틀림 모멘트를 가하면 비틀림 변형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한 스프링입니다. 태엽 스프링은 시계의 태엽처럼 변형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변형이 회복되면서 일을 하는 방식의 스프링입니다. 볼류트 스프링은 태엽 스프링을 축 방향으로 감아 올려 사용하는 스프링으로 압축용으로 쓰입니다. 주로 오토바이의 자체 완충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접시 스프링은 원판 스프링이라 불리기도 하며 중앙에 구멍이 있고 원추형 모양입니다. 스프링을 병렬 또는 직렬로 조합해 강성을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프레스의 완충 장치, 공작 기계 등에 사용됩니다. 와이어 스프링은 탄성이 강한 선형 재료를 여러 모양으로 만든 스프링으로 탄성에 의한 복원력을 이용합니다. 와셔 스프링은 볼트의 머리와 중간재 사이 또는 너트와 중간재 사이에 사용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무 스프링은 방진 고무라고도 하며 감쇄 특성이 커서 진동 감소나 충격 완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고무 스프링은 변형 후에도 부피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기 스프링은 원통 모양의 공기 주머니에 공기를 넣어 압축된 공기의 변형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완충 작용이 우수합니다. 스프링 설계에서 코일 스프링을 보시면 스프링의 조합을 할 때 병렬이냐 직렬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병렬 조합을 보시면 두 개의 스프링을 지금 조합을 시켰는데 물론 3개, 4개, 5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조합을 시키면 발력이 P1, P2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되겠죠. 두 스프링에서 그 발력을 가지고 압축을 시켰다면 만약에 X1, X2 두 가지가 나오겠죠. 물론 같은 값이 되겠지만 그래서 P1은 결국 K1 곱하기 X1, P2는 K2, X2 이렇게 두 개로 발력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스프링 상수로 본다면 K 이큐벌런트는 K1 플러스 K2 여러 개 있다면 K3, K5 이렇게 쭉 나가겠죠. 다음은 직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에서는 스프링 발력을 인장을 시켜보면 변형량이 X1, X2가 되겠죠. 그래서 발력은 P1, K1 곱하기 X1 이렇게 되겠죠. P2는 역시 K2 곱하기 X2 이렇게 발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전체 변형된 길이라 하면 결국 K1에서 그 스프링 상수에 의해서 변형된 길이 X1 또 K2에서 변형된 길이 X2 두 개를 합쳤을 때 전체 길이를 X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스프링 상수로 정리를 해본다면 K 이큐벌런트 분의 1은 결국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쭉 또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구조를 보시면 스프링 구조는 각부 명칭을 본다면 여기서 총 강김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총 강김수는 유효 강김수 플러스 무효 강김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효광김수를 식으로 나타낸다면 결국 NOA는 총광김수 NT 마이너스 양쪽의 무효광김수 X1 플러스 X2를 합쳐서 빼주면 결국 유효광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부분 형상을 본다면 크로스 엔드냐 오픈 엔드냐 두 가지 형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크로스 엔드는 끝부분이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오픈 엔드는 끝부분이 떠 있는 형상, 이것을 오픈 엔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크로스 엔드는 바로 강김수, 무효강김수가 X1, X2 이것은 1로 본다면 유효강김수를 나타낼 때는 유효강김수는 무효강김수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총강김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픈엔드로 간다면 오픈엔드는 양쪽에 무효강김수가 0.75씩 돼가지고 1.5를 빼준다면 총강김수에서 1.5를 뺐을 때 그 값이 유효강김수가 되겠습니다. 코일 스프링 설계에서 스프링 지수를 보겠습니다. 스프링 지수 C로 표현한다면 C는 D분의 D로 되어 있죠. 이것은 소선의 지름분의 스프링의 평균 지름 또는 소선의 반지름분의 스프링의 평균 반지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다 능력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하려고 전체 누르는 하중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반력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반력은 2분의 D 곱하기 P가 되겠죠. 결국 R 곱하기 P 이게 스프링의 반력이 되겠습니다. 소선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로 계산을 한다면 저항값을 계산할 때 바로 ZP분의 T가 되겠죠. ZP는 우리가 4차 시에서 극단면 계수로 배웠습니다. 결국 16분의 파이 D 3승 이렇게 D는 결국 소선의 지름이 되겠죠. 그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전단 저항 타우는 파이 D 제곱분의 8C의 세제곱 곱하기 P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C는 스프링의 지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왈의 수정 계수, 응력 수정 계수가 되겠죠. 이 K 값을 대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실험 계수 값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론대로 해서는 전단 저항치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왈의 응력 수정 계수를 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곱해서 정리를 한다면 K 파이 D 제곱분의 8C의 세제곱 곱하기 P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짐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짐량은 GD 4승분의 64N R 3승 곱하기 P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G는 바로 스프링의 전단 탄성 계수가 되겠고요. 분모의 T는 소선의 지름이 되고 N은 유효광김수가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R은 스프링의 평균 반지름, P는 축방의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상수 K는 델타분의 P로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8ND 3승분의 GD 4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배관에서는 관의 두께를 표현할 때 스케줄 번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스케줄 번호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번호는 시그마 B 곱하기 2분의 P 곱하기 1000인데요. 여기서 시그마 B는 강관 재료의 허용 응력 뉴턴파 제곱미리가 되겠죠. 또 E는 이음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이음매가 있다 없다는 뭐냐? 이음매가 있다는 것은 심이죠. 용접관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음매가 있기 때문에 이건 0.85를 주고 이음매가 없다 심네스입니다. 심네스라 하면 결국 피어싱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틸을 피어싱해서 그것을 아변해서 뽑아내는 그런 관을 심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음매가 없기 때문에 2를 줍니다. 그래서 이음매에 따라서 바로 주어지는 계수값이다. 그래서 P라는 것은 결국 관에 작용하는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압력을 넣었을 때 바로 스케줄 번호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량과 관의 그 안찌름을 계산할 때 우리가 유량을 알면 결국 내경 안찌름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결국 이것은 미리로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Q라는 그 양, 큐빅미터 파세크가 되겠죠. 이 양을 나타내서 바로 단면 지름 D로 미리로 계산한 식을 정리를 해보면 1128 루트 VM분의 Q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관내 평균 유속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물이냐, 공기냐, 가스냐, 전기냐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평균 속도를 적용을 달리합니다. 물 같은 경우는 보통 2m 정도가 많죠.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 최대 2m, 그다음에 흡입 토출관 같은 경우 2 내지 4 고수도일 경우, 왕복 펌프일 경우 최대 2m까지 적용이 됩니다. 물 같은 경우 소방호수 같은 경우는 6에서 10m 파세크가 되겠고요. 난방탄관은 0.1에서 3m 파세크를 줍니다. 공기도 저수도냐 고수도냐, 또 디젤 기관 흡입관에 따라서, 또 가스 같은 경우 석탄가스관, 전기 같은 경우는 포화전기관과 과열전기관, 과열전기관 같은 경우 40에서 80m 파세크를 적용합니다. 관의 두께를 계산할 때는 원주 방향과 축 방향 두 방향으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원주 방향을 보시겠습니다. 원주 방향은 전압력 P1은 PDL, 결국 단위 면적의 작용 압력,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후풍력을 시그마 1으로 본다면 시그마 1은 ET1분의 PD로 계산을 되고요. 여기서 두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T1은 E 시그마 1분의 PD, 그래서 두께 T1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관은 주로 이 후풍력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다음은 축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방향은 단위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겠죠. 거기에 단위 압력 P는 파이 D 내 원둘레 곱하기 두께 T2, 거기에 시그마 2, 이렇게 해서 이퀄을 놓고 식을 정리하면 시그마 2는 4T2분의 PD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 T2를 뽑아서 계산을 한다면 T2는 4 시그마 2분의 PD가 되겠습니다. 이음 효율을 고려해서 만약에 두께를 계산한다면 결국 최종 이식을 활용합니다. 여기에는 2 시그마 A 에타분의 PD 플러스 C, 이 공식을 활용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에타는 이음 효율이고 C는 여유 두께를 1mm 정도 두어서 두께를 계산합니다. 내압을 받는 얇은 살 두께 관의 허용력 시그마 A와 상수 C를 보면 이 표에서 재질에 따라서 이음 효율, 인자응력, 허용력, 상수 C, 표에서 먼저 강을 보면 강은 이음 효율에 따라서 이음에 없는 관과 단적관, 리벳 이음관, 이때 상수 C 1mm 정도를 적용하고 허용력은 80에서 100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스프링의 형태를 찾는 문제로 원판 스프링이라고도 불리며 중앙에 구멍이 있고 원추형 모양으로 스프링을 직렬 또는 병렬로 조합해 강성을 쉽게 조정 가능한 스프링의 이름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2번인데요. 1번, 겹판 스프링은 여러 장을 겹쳐 사용하는 판 스프링이며 3번, 벌류토 스프링은 태엽 스프링을 축 방향으로 감아 올려 사용하는 스프링입니다. 4번, 와셔 스프링은 볼트나 너트 중간재 사이에 사용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5번, 코일 스프링은 하중의 방향에 따라 인장이나 압축 스프링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의 보기 중에서 자동 하중 브레이크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5가지 브레이크 중에
5번의 원판 브레이크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원판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앞바퀴처럼 회전 원판에 블록을 축 방향으로 밀어붙여 브레이크 작동을 하는 추가 브레이크입니다. 즉, 원판 브레이크는 자동 하중 브레이크가 아니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은 완충 제동력 및 관계 기계 요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학습에서는 첫째로 제동 장치에는 블록, 드럼, 추갑, 밴드, 자동 하중과 같은 브레이크 계열과 레칫 휠 등이 있음을 확인했고, 둘째로는 추가 브레이크를 설계해 보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제동력과 제동 토크 등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완충용 기계 요소인 스프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프링은 그 모양에 따라 호일, 겹판, 토션바, 태엽, 벌류트, 접시, 와이어, 와셔, 고무, 공기 이렇게 10가지로 분류됩니다. 또 스프링을 설계해보면서 스프링 조합에 따른 스프링 상수, 코일 스프링의 구조, 스프링 지수, 전달 능력, 스프링 변형량 및 코일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 계산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관의 설계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관의 스케줄 번호 계산법은 다음의 공식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고, 유량과 관의 안지름은 용도에 따른 관내 평균 유속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의 두께를 설계할 때는 원주 방향으로 내압을 받거나 축 방향으로 내압을 받거나 이음 효율 및 부식을 고려해 배관의 두께를 산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스마트 러닝 기계 요소 설계 과정의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